국내 지역사회 획득 폐렴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던 스트랩토코칼 뉴모니아에 의한 폐렴인 경우에도 이 폐렴의 임상적인 치료 성적이 스트랩토코칼 뉴모니아 내 페니실린 내성과 연관성이 별로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누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CLSI 감수성 판정 기준이 바뀌게 되었고, 개정된 기준에 따라서 분석한 경우에는 국내 스트랩토코칼 뉴모니아의 페니실린 내성률이 10% 이하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내 커뮤니티 어카이드 뉴모니아 환자들을 아목시실린 같은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아목시실린을 사용할 경우 3000mg, 즉 3g 이상의 하이도즈 아목시실린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 더 고려할 점은 헤모필스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베타락타메이즈 생성에 의한 암피실린 내성이 흔하게 되는데요. 이 헤모필스 인플루엔자의 베타막사메이즈 생성에 의한 내성을 커버하기 위해서 클라브라닉 애시드가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하이도즈 오그멘틴이 커뮤니티 어카이드 뉴모니아에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MRSA 같은 스타필로코쿠스 오리오스 감염은 어떨까요? 셉시스 환자로 나중에 컬처 결과 스타필로코쿠스 오리오스 박테리미아 또는 MRSA 박테리미아로 나온 환자들에게 초기 엠피릭 안티를 적절하게 시행했는지 여부가 인하스피탈 모탈리티에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요? 결과적으로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시행된 후양적 관찰 연구에서도 컬처 결과 그람 파지티브 콕사이 또는 MRSA가 자랍니다라는 보고를 보고 나서 방코마이신을 사용한 경우에도 예후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행된 대규모 관찰 연구에서도 경험적 한 MRSA 여부를 받는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와 표준 경험적 항생제 여부로 입원한 환자의 사망률을 비교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도 이 사망률의 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엠페릭 안티로 방코마이신을 꼭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그람 파지티브 콕사이가 자라거나 MRSA가 의심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11번째, 셉시스 환자로 나중에 컬처 결과 그람 네가티브 박테레미아, 슈도모나스나 아시네토박터 클렙실리아 등으로 나온 환자들에게 초기 엠페릭 안티를 적절하게 시했는지 여부가 인하스피탈 모탈리티 같은 예후에 영향을 줄까요? 예, 영향을 줍니다. 대규모 후양적 관찰 연구 결과에서 일관되게 나온 것은 이 그람 네가티브 박테레미아, 슈도모나스, 아시네토박터, 클렙시엘라 같은 이런 균주 같은 경우에는 엠피릭 안티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여부가 예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내용을 고려하게 된다면 우리는 커뮤니티 어카이드 뉴모니아나 셉시스 환자들에게 엠피릭 안티를 선택할 때 주로 어떤 균주를 타겟으로 항생제를 선택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네가티브 로드부터 잡고 봐야겠죠. 스타필로코칼 뉴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에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MRSA 같은 경우에는 그람 파지티브 콕사이나 MRSA가 자랍니다라는 결과를 보고 나서 방코를 쓰면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람 네가티브 로드들을 잡는 안티를 엠피릭 안티로 사용하는 것이 환자 예후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대 감염 OX 퀴즈는 모두가 다 X였습니다. 자, 그럼 상기도 감염 기관지염 시 항생제 고려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균성 부비동염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항생제를 써야겠죠. 그렇다면 부비동염이 있는데 세균성인지 바이러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PNS뷰 같은 사이너스의 영상 검사를 하면 될까요?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것은 사이너스의 에어플루이드 레벨이 발견되는 것은 커먼 콜드 때도 흔히 관찰이 되는 소견입니다. 따라서 박테리아 인펙션, 바이럴 인펙션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판정할 때도 브레인 MRI에서 에이심토마틱하게 사이너스 에리아의 플루이드의 레벨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이너스에 플루이드가 차는 것은 박테리아 인펙션이 됐을 때 찬다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부비강 쪽에 묘코자가 이데마가 와서 사이너스와 부비강 그리고 코 사이에 벤틸레이션이 되는 미아투스가 묘코자 이데마 때문에 막히게 되면은 그 사이에 음압이 걸리면서 플루이드가 차게 됩니다. 즉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간에 묘코자 이데마가 오면 플루이드가 차게 되고 그 플루이드가 차는 것만으로는 박테리알 사이너사이티스를 감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임상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감기 증상이 오래 지속이 될 때인데, 오래 지속이 된다는 기준은 외국 지침을 보면 10일이나 14일 정도를 권고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그 정도까지 기다리기 힘들기 때문에 프랙티컬하게는 7일이나 10일 지나도 호전이 되지 않을 때 세균성 부비동염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정도 시간이 지나야 세균성 부비동염을 의심하게 될까요? 네, 그것은 이론적으로 처음에 바이럴 커먼 콜드의 감기 증상이 생겼다가 나중에 뮤코자 리데마가 와서 사이너스의 플루이드가 찼지만 만약 거기에 박테리아 인펙션이 되지 않는다면 증상이 좋아질 겁니다. 즉 일반 커먼 콜드는 증상이 길어봐야 일주일이나 10일 내에 호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사이너스의 플루이드가 찬 곳에 박테리아 인펙션이 되게 된다면 박테리아가 그로스 되면서 나중에 다시 염증 반응이 심해지는 심해지는 기간이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증상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겠죠. 그럴 때 박테리얼 사이너사이티스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생제 선택에서 주로 국내에서 권고하는 것은 오그멘틴이 되겠습니다. 사실 수개월 내에 항생제를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면 아목시실린도 좋은 초이스가 되는데, 수개월 내에 항생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면 오그멘틴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여기에서도 항생제 사용 기간을 2주 정도 이렇게 길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항생제 사용 후에 증상이 좋아진다면 5일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경우에도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했었고, 단기간, 즉 5일에서 7일 정도의 단기간을 사용하나 2주 이상 장기간을 사용하나 환자가 처음 항생제를 쓴 뒤로 클리니컬한 호전을 보인다면은 충분하게 5일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성 인두 편두염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센터 스코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센터 스코어를 보시면 편도, 삼출, 정경부, 림프절염, 발열, 기침에 동반되지 않는 임상 소견,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즉 일반 커먼 콜드가 아닌 것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 센터 스코어에 해당되는 것이 한 3, 4개 이상이라면 바로 항생제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데 한 2개나 3개 정도 해야 된다면 가이드라인에서는 레피드 안티젠 디텍션 테스트를 권고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은 현실적으로는 센터 스코어 2, 3개 이상이면 항생제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고, 이때에는 아목시실린을 한 10일 정도 사용하는 것이 권고가 됩니다. 세균성 기관지염의 가능성은 심한 기침 증상이 10일 이상 지속될 때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이때 항생제 치료의 근거가 되는 유일한 원인은 백일해입니다. 근데 국내의 백일해가 얼마나 널리 발생하는지 아직 충분하게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지염은 바이러스의 원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침이 오래 지속된다고 해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근거는 미약합니다. 하지만 프랙티컬하게는 또 뭔가 처방을 해야 된다면 마크로라이드를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부 연조제 감염의 진단과 치료를 보면 일반 기본 원칙으로는 피부 연조제 감염인 경우에는 국소적인 치료, 즉 드레싱과 IND가 우선적인 치료가 되겠고, 드레싱과 IND 그리고 국소적인 항생제 도포 치료만으로 조절이 잘 안 되는 정도, 즉 소프트 티슈에도 염증과 감염이 번져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항생제는 1세대 세퍼와 오그멘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이나 연조적인 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1세대 세타 주사인 세파졸린 치료로 반응을 잘 합니다. 하지만은 환자분이 최근 수개월 내에 항생제 사용력이 있고 환자의 상태가 바이탈이
안 좋은 정도로 아주 심하다면 처음부터 다약제 내성 그람 네가티브 로드의 감염을 의심해서 타조신 같은 항생제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피부 연적의 감염의 진단과 치료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국소 치료가 중요하다. 드레싱, 국소 항생제, IND가 중요하다. 그리고 1차 치료는 1세대 세파, 오그멘틴을 고려하고 커뮤니티 어소시에이티드 MRSA 감염인 경우에는 박트림이나 클린다마이신, 근데 대체로 박트림을 조금 더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 치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은 대체로는 1세대 세파 오그멘틴으로 커버가 되고요. 셀룰라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1세대 세파 주사인 세파졸린이 우선적이고 다약제 내성균이 의심이 될 때는 타조신 같은 항생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증례 2번을 보겠습니다. 54세 남자고 3일 전부터 발생한 기침, 객단,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고혈압 약물 치료 외에는 과거력상 특이사항 없고 격혈의 과거력도 없었고 수개월 내에 입원력 항생제 치료력이 없었습니다. 바이탈 사인은 하트레이트가 조금 올라가 있고 피버가 마일드하게 있는 거 제외하고는 크게 나쁘지 않았고요. 멘탈은 얼러트했고 브레싱 사운드는 콜스했으며 크래클이 들렸고 비웨는 15였고 WBC가 올라가 있고 뉴트로필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인필트레이션이 나타났고 SpO2는 96% 이상이었습니다. 자, 이 환자의 커브 65 점수는 몇 점일까요? 그리고 이 환자에게 무엇을 할까요? 네, 일단 이 환자의 커브 65 점수를 고려해 보면 이 환자는 65세가 안 됩니다. 그리고 멘탈은 얼러트합니다. 그리고 BU에는 19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호흡수도 20 정도로 아직 타케미아 정도까지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BP도 아직은 122 정도로 쇼크 상태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커브 65 점수는 0점입니다. 그럼 이 환자의 경우에는 입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이 환자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혈액 배양 검사와 객단 그램 연산 및 배양 검사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소변의 스테토코카 뉴모니아 항원 검사가 필요할까요? 네, 둘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검사는 환자의 상태가 좀 심하거나 입원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성균이 의심이 될 때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외래에서 아지스로마이신을 쓰거나 외래에서 오그멘틴을 쓰거나 외래에서 세피록심을 쓰는 것 어떤 안티가 좋을까요? 참고로 이 세 가지 안티는 다 미국 커뮤니티 어카이드 뉴모니아 지침에는 권고가 되어 있는 항생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스트립토코칼 뉴모니아가 아지스로마이신의 내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지스로마이신 단독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세피록심도 스트립토코칼 뉴모니아의 내성이 많기 때문에 세피록심 제조도 권고하지 않아서 답은 4번입니다. 자, 2017년 성인 지역사회 획득 폐렴의 항생제 사용 지침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국내 지역사회 획득 폐렴의 주된 원인균인 스트랩토코칼 뉴모니아의 내성을 고려해서 아목시실린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고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의 베타마타메제 생성에 의한 내성을 고려해서 오그멘틴 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커뮤니티 어카이드 뉴모니아를 일으키는 티피칼 패소젠의 대표적인 것은 스타필로코커스, 스트레토코커스입니다. 그런데 그 티피칼 패소젠뿐만 아니라 에이티피칼 패소젠의 대표적인 건 클라미디아, 레이조닐라, 마이콜플라즈마 같은 균입니다. 따라서 커뮤니티 어카이드 뉴모니아 환자에서 티피칼 패소젠과 에이티피칼 패소젠을 둘 다 커버하는 것이 더 치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럼 티피칼 패소젠과 에이티피칼 패소젠을 둘 다 커버하려면 항생제를 뭘 써야 될까요? 네, 베타락탄 플러스 마크로라이드로 가거나 아니면 레스피라트리 플로로케누론 단독을 하면 이 두 가지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시행된 대규모 RCT 결과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이 논문은 2015년도 NEJM에 퍼블리시가 된 논문이고요. 미국의 커뮤니티 어카이드 뉴모니아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베타락탐 단독과 베타락탐 플러스 마크로라이드 컴비네이션 그리고 레스피라토리 플로로키누론 모노테라피 이 세 가지의 치료 성적을 비교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타락탐 모노테라피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 힘입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베타락탐 모노테라피도 치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스피라토리 플로로퀴놀론 같은 경우에는 결핵균에도 우수한 항균력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여전히 결핵이 많은 것을 고려하면 결핵균의 치료에 결핵 진단이 지연되고 결핵균의 플로로퀴놀론 내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베타락탐 단독 또는 필요할 경우에는 베타락탐의 마크로라이드 컴비네이션을 먼저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2019년 미국 흉부학회와 미국 감염질병학회가 퍼블리시한 커뮤니티 가이드 뉴모니아 지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hospitalized decision을 커브 65나 PSI 스코어로 하는데 이 스코어가 높지 않으면 아웃페이션트도 치료할 수 있고 코모비디티 어세스먼트를 하는데 코모비디티가 특별하게 없으면은 다이고노스틱 테스트로는 스푸tum 그란스테인 컬처 같은 거 필요 없이 인플루엔자만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로는 아목시실린, 마크로라이드 등 독시사이클린을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컬처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입원이 필요하고 시비리티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 이 환자가 MRSA나 슈도모나스의 리스크가 있으면은 컬처를 하고 그리고 MRSA 리스크가 있으면은 MRSA PCR을 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외래에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은 대부분 스푸tum 블러드 컬처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인플루엔자가 도는 시즌의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검사는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프로칼시토닌도 꼭 필요하지 않고 스테로이드 사용도 에비던스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하였고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 어서시티드 뉴모니아 카테고리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헬스케어 어서시티드 뉴모니아라는 것은 하스피털 어콰이드 뉴모니아는 아니지만은 병원 내에서 병원 내에서 유래된 다약제 내성 균에 의한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지칭해서 헬스케어 어소시에이티드 뉴모니아라는 개념을 만들었었는데 이 헬스케어 어소시에이티드 뉴모니아 이 개념대로 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발생한 뉴모니아 환자인 경우에는 멀티드럭 레지스턴트 패소젠을 반드시 의심해야 되고 항생제를 3가지를 써야 됩니다. 왜 3가지가 써야 되냐고요? 첫 번째는 안티슈도모날 베타락탐을 쓰고 그리고 안티슈도모날 다른 안티를 컨비네이션 한 다음에 MRS를 커버하는 방코마이신을 줘야 됩니다. 사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뉴모니아 치료에 이 3가지 항생제를 다 쓴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헬스케어 어소시에이티드 뉴모니아 카테고리를 담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퍼블리시 된 뒤에도 많은 컨트로버시가 있었고 여러 관찰 연구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 발생한 뉴모니아에서도 멀티드럭 레지스턴트 패소젠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은 3개월 내에 항생제 주사 치료력이 없고 환자의 시비리티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어콰이드 뉴모니아의 패소젠과 별로 차이가 없더라. 즉 3개월 내에 IV 안티 치료력이 없고 환자의 시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 시비리티는 septic shock이 왔거나 벤틸레이터를 달아야 될 정도로 심한 폐렴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커뮤니티 어콰이드 뉴모니아 환자처럼 치료하면 되더라
라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번 지침에는 아예 헬스케어 어소시에이티드 뉴모니아라는 개념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레스피라티브 프로로케놀은 단독이 더 좋을까, 베타락탐 플러스 마크로라이드가 더 좋을까 컨트로버시가 있었는데요. 여러 관찰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온 것은 레스피라티브 플로로케놀은 단독보다는 베타락탐 플러스 마크로라이드 컨비네이션이 조금 더 예후에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커뮤니티 어콰이드 뉴모니아에서 많이 쓰는 초이스인 세프트리악손과 아지스로마이신 이 컨비네이션을 조금 더 권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독시나 마크로라이드 내성률이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걸 권고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뉴모코카 레지스턴트가 마크로라이드나 독시사이클린이나 아니면 세피록심 같은 게 뉴모코쿠스의 내성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단독으로 쓰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항생제 치료의 몇 가지를 봤고요. 이제는 환자가 조금 심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즉, 하스피털 어콰이드 뉴모니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IDSA 병원 획득 폐렴의 진료 지침을 보면 멀티드럭 레지던트 위험을 단순화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상당히 복잡했고요. 예를 들면은 혈액토석 때문에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환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등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다 멀티드럭 레지던트 패소젠의 위험 요인으로 봤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 연구들 결과 환자의 시비리티가 높거나 3개월 내에 항생제 주사 사용력이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멀티드럭 레지던트 하스피털 어콰이드 뉴모니아의 위험 요인을 단순화시켜서 요거 하나만 보게 되었고, 항생제 치료 기간도 일주일을 쓰나 2주일을 쓰나, 처음에 항생제를 썼을 때 클리니컬하게 호전이 된다면 일주일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누적됨에 따라서 항생제 치료 기간을 일주일만 권고하게 되었고요. 익스텐디드 인퓨전을 권고하게 됐습니다. 익스텐디드 인퓨전의 개념은 베타락탐 같은 항생제의 경우에는 균주를 억제하고 살균하는 효과는 미니멀 일리미터리 컨센트레이션, 즉 MIC 이상으로 일정하게 혈중 온도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균주의 재균과 치료 성공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항생제를 한두 번 하이도즈로 주기보다는 꾸준하게 일정한 MIC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익스텐디드 인퓨전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안티슈도모나 베타락탐 등을 익스텐디드 인퓨전 하면 쇼텀 인퓨전 할 때보다 사망률이 낮았다나 이런 여러 연구 결과들이 누적됨에 따라서 베타락탐 계열의 항생제는 익스텐디드 인퓨전을 권고하게 되었고요. 대표적으로는 타조신, 세페핀, 카버페넴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 타조신 같은 거는 처음에는 한번 볼루스로 준 다음에 그 뒤에는 서서히 인퓨전 하는 겁니다. 즉 4시간 동안 서서히 주는 거죠. 그리고 하스피털 어콰이드 뉴모니아 치료를 위한 초기 경험적 항생제에서 고려할 거는 사망 고위험군이냐 MRSA 감염 고위험군인가인데요. 사망 고위험군은 septic 샥이 있거나 벤틸레이터가 필요한 경우, MRSA 감염 고위험 경우는 90일 내, 즉 3달 내 항생제 주사 사용력이거나 있거나 비한 검사에서 자란 S-오레스 균주 중 MRSA 비율이 20%가 넘는 치료실 경우에 고려하게 되고요. 이 사망 고위험 요인, MRSA 감염 고위험 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 단독 약제로도 치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타조신 하나만 줘도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망 고위험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방코를 그러니까 사망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MRSA 감염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이 타조신에다가 방코를 컨비네이션 하라고 권고하였고요. 사망 고위험군이거나 90일 내에 항생제 주사 사용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3제를 권하였습니다. 즉 타조신 플러스 플로로퀴노론 또는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플러스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플러스 방코 3제를 권고하게 되었고요. 하스피털 어콰이드 뉴모니아의 치료 기간은 7일로 권고했습니다. 즉 환자가 권장 체당 기간 내에 임상적 안정성의 기준을 충족하면 그걸로 일주일로 충분하다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더 길게 치료해야 되겠고
그리고 스타피로코커스 오리오스나 슈도모나스의 경우에도 조금 더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정렬을 보겠습니다. 아침 회진 전 간호사가 환자를 보고했습니다. 70세 남자 김 누구누구 씨가 좀 처지면서 아침을 못 드셨고 간병인이 깨어서 식사를 드리려고 해도 잘 드시지 못하셨고 바이탈은 120에 60, 95, 20, 37도였습니다. 네, 바이탈은 어떤가요? 네, 뭐 이 정도면 많이 나쁘진 않죠. 하지만은 처지면서 식사를 못 하셨습니다. 이분의 히스토리를 보면 1년 전 발생한 뇌경색으로 베드리든으로 되시다가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 발생해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2달 전에 오셨습니다. 평소 바이탈은 하트레이트 70 정도였는데 지금 보면 다른 바이탈은 크게 차이 없지만 하트레이트가 조금 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진을 가서 보니까 눈을 잘 못 뜨시고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어도 손을 잘 뻗지 않으시고 저녁 이후로 소변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네, 소변을 보지 않았다면 확실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요 정체가 있거나 폴리가 있는 분이 폴리가 막히지 않은지 봐야겠죠. 근데 복부 진찰을 했는데 급성 요정체가 가능성도 없고 폴리를 갖고 있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복부 진찰에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아페나 콜레시스타이티스, 콜란자이티스로도 이런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꼭 복부 진찰을 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진찰해 본 결과 텐드니스도 없고 CBA 텐드니스도 없고 급성 요정체를 시상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흉부를 보면 타켐니아, 타키카디아 그리고 라알이 들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만으로도 이 환자는 sepsis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랩도 하지 않았지만 sepsis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는 제일 큰 이유는 킥소파 기준을 보면 멘탈 체인지와 호흡수 분당 20회 이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하트레이트만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는 호흡수까지 조금 더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고 멘탈도 처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상태만 돼도 sepsis를 의심을 해야 되겠고 sepsis에 준한 치료를 빨리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프랙티컬하게는 플루이드를 주고 반응을 하는 것을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일단 유모니아에 의한 sepsis가 충분하게 의심이 되기 때문에 초기 경험자 항생제를 줘야 되는데 이분은 3달 내에 항생제 조사 사용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타조신, 아미카신 투여를 먼저 했습니다. 아미카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플로로케놀론 제제보다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고 또 키드니 인저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써야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아미카신이 가격이 훨씬 싸고 그리고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낮기 때문에 과거에는 제가 아미카신을 꽤 썼었습니다. 그리고 타조신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디드 인퓨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사는 빨리 주고 그 뒤부터는 노말셀라인 100에 믹스한 상태로 천천히 주면 인퓨전 펌프 없이도 익스텐디드 인퓨전이 되게 됩니다. 이 정도 치료를 했는데 이후에 환자가 피부가 발생했고 랩 결과 류코사이트지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가 열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고 환자의 멘탈과 피지컬 소견만으로도 sepsis를 의심해서 sepsis에 대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여러 연구 결과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조기에 의심하고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고 특히 예후에 중요한 것은 조기에 IV 안티가 들어간 경우 IV 안티가 조기에 들어간 것이 환자의 예후에 결정적이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열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이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이후에 피부도 발생하고 타켐니아가 심해지면서 O2 세츄레이션 떨어지고 샥까지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septic 샥을 의심하고 septic 샥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 septic 샥의 치료 목표를 어떻게 잡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O2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O2를 줘야 되는데요. 옥시젠의 목표는
90% 이상 유지하면 되는데, 한때는 이런 옥시젠을 98%에서 100% 정도 많이 주는 것이 예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ICU 환자들 같은 이런 중환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RCT 결과 98% 이상 주는 것이 예후가 도리어 더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이퍼옥세미아도 환자에게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지침에서는 하이퍼옥세미아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즉 90%는 넘기되 한 95% 선에서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게 되겠고요. 플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분한테 이미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니 하트만 솔루션을 500을 줬습니다. 하지만 500을 줬는데도 혈압이 떨어졌죠. 그렇다면은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일단 하트만 솔루션을 한 번 더 주면서 조기에 일단 하지거상을 먼저 하고 환자의 반응이 그래도 혈압이 빠른 호전이 있지 않으면은 가능한 조기에 노르에피네프린을 더하는 것이 권고가 됩니다. 과거 한때는 septicshock 환자들의 경우에는 가능한 초기에 kg당 30ml 이상의 플루이드를 때려붓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만약 환자의 체중이 60kg라 하더라도 한 70kg 정도만 돼도 한 2리터 이상을 때려부어야 되죠. 하지만 그렇게 플루이드를 많이 줄 경우에는 플루이드가 카필러리 리키지가 발생해서 플로랄 이퓨전도 차고 복강 내 부종도 생기고 환자의 예후가 더 나빠지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플루이드를 그렇게까지 많이 주는 것보다는 플루이드를 하트만 솔루션 같은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로 한 250이나 500 정도 봐서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를 보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일단 하트만 솔루션 500을 주고 500을 한 번 더 주고 하지거상을 하는데요. 이 하지거상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환자를 눕히고 다리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IV 플루이드 한 250ml에서 300ml를 1분 내에 아주 인퓨전을 아주 빨리 하는 것만큼의 플루이드를 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루이드를 IV로도 주고 하지거상을 해서 만약 환자의 BP가 올라가거나 또는 펄스 프레셔가 10% 이상 올라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환자는 그 수분이 모자란 것도 이 환자의 샥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플루이드를 더 줘야 되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그 샥의 패소피지올로지를 볼 때 샥의 원인은 크게 하이퍼볼레믹 샥, 카디오제닉 샥, 그리고 그 septic 샥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septic 샥의 메인 패소피지올로지는 디스트리뷰티브 샥입니다. 즉 카필라리의 엔도셀리아 디스펑션이 와서 그쪽으로 리키지가 발생해서 체수분이 디스트리뷰티브하게 퍼짐에 따라 혈관 내에서 그 소프트 티슈 쪽으로 퍼짐에 따라서 혈관 내 플루이드 양이 줄고 거기에 따라서 샥이 오는 것입니다. septic 샥은 이렇게 디스트리뷰티브 샥 양상을 나타내는데 이런 샥에서는 수액을 많이 주는 것이 수액을 많이 주더라도 혈관 내 플루이드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고 도리어 부종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베슬들을 컨스트럭션 시키는 노르에피네프린을 가능한 조기에 주는 것이 예후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루이드를 한 500에서 1000 정도 줬는데도 혈압이 빠른 호전이 있지 않으면 가능한 조기에 노르에피네프린을 다는 것을 권고하고요. 물론 환자가 기존에 탈수가 의심되는 상태면 플루이드를 조금 더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환자가 기존에 탈수가 의심되는 상태가 아니거나 또 신부전의 위험 요인이 있으면 세컨드 플루이드 볼루스를 달면서 가능한 조기에 노르에피네프린을 줘야 되고요. 노르에피네프린을 주는 프랙티컬한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거는 제가 썼던 방법입니다. 보통 노르핀이나 레보패드 같은 경우에는 4ml에 노르에피네프린으로서 4mg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5%DW는 5%DS500에 노르에피네프린 2앰프를 믹스하게 되면요.
이 500ml 플루이드 1ml에 16마이크로그램의 노르에피네프린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인퓨전을 하는 용량을 1마이크로그램 per 밀리리터, 2마이크로그램 밀리리터 이렇게 줄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한 5나 7.5ml per hour로 정주를 시작해서 반응을 볼 때까지 올리면 되겠고, IV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 골은 과거에는 이 혈압을 120에 80 가까이 아주 정상 가까이 올리는 것이 예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RCT 결과 민 아테리얼 블러드 프레셔 65 이상, 즉 SBP 90이나 즉 90에 SBP 90, DBP 60이 민 아테리얼 블러드 프레셔 65가 됩니다. 즉 민 아테리얼 블러드 프레셔 65 이상만 유지하면 대부분의 septic 환자에서 동등할 정도의 예후를 호전시키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민 아테리얼 블러드 프레셔 65 정도를 타겟으로 하고 하게 돼. 다만 이 환자가 오랜 기간 동안 고혈압을 앓고 왔었다면, 그런 환자들은 혈압이 높은 상태에 몸이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블러드 프레셔를 조금 더 높게 타겟을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 아테리얼 블러드 프레셔 연구 결과 혈압이 조금 낮아도 크게 예후에 문제가 없다는 것들이 밝혀짐에 따라서 얼마 전에는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민 아테리얼 블러드 프레셔 60 이상을 타겟으로 하는 RCT도 시행되는데, 고령 환자에서도 민 아테리얼 블러드 프레셔 60 이상만 타겟으로 해도 예후가 차이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논문도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민 아테리얼 블러드 프레셔 65 이상은 유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프랙티컬하게는 MAP 65 이상을 타겟으로 하면 좋겠고, 유린 아웃풋도 일정 수준 이상 나오는 것을 타겟으로 하겠고, 그 외에 페리페럴 서큘레이션을 보는 방법이 락테이트를 계속 일정한 시간에 재서 락테이트가 노멀라이제이션 되는 것을 보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 요양병원 같은 데서는 요양병원이나 응급검사를 할 수 없는 곳에서는 septicshock 환자를 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은 이 락테이터 노멀라이제이션을 대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카필라리 리필 타임을 보는 것입니다. 카필라리 리필 타임은 언제든지 쉽게 볼 수 있고, 카필라리 리필 타임 3초 이내를 3초 이내를 타겟으로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을 하는 것이 락테이터 노멀라이제이션을 타겟으로 리서시테이션을 하는 거나 별 차이 없이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즉 응급검사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락테이트를 일상적으로 자주 재기 힘든 환경에서도 septicshock 환자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플루이드를 주면 만약 엠피릭 안티가 제대로 초이스가 잘 되었고 조기에 발견해서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을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한다면 환자는 처음에는 디스트리뷰티브 샥 상태에서 카필라리나 페리페럴 서큘레이션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유린 아웃풋이 상당히 감소했고, 그 상태에서는 플루이드를 일정하게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환자의 박테리얼 버든이 감소하고 서포티브 케어가 잘 치료가 된다면 한 3일이나 4일 이후 같으면은 이제 환자의 상태가 서서히 호전이 되면서 소변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즉 septicshock 초기에는 디스트리뷰티브 샥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겠고, 이때는 혈관 내에 물이 빠집니다. 이때는 그래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파지티브 플루이드 밸런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런 상태에서도 격수액 과다에 의한 폐부종이나 복강 내 고혈압, 신기능 저하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환자가 잘 제대로 케어가 된다면 한 3, 4일 뒤에는 염증 상태가 호전되는 플로우 페이지가 오면서 네거티브 플루이드 밸런스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정례로 보는 항생제 치료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